자, 그럼 주조화폐로 넘어가시나요? 예, 그러죠. 예. 주조화폐도 이거 사실은 보면은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는 거지. 이게 반드시 요때 최초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 기록상 기원전 600년에 리디아, 지금은 말하면 터키 쪽에 있는 예. 지역에서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리디아 왕국에서 그 주화를 갖다 처음으로 만드는 게 출토가 됐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주화다. 그리고 뭐 얘네들이 만들 때 그 금은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금. 합금으로.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는 금, 은, 동 해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유럽에 가면은 은화가 이제 주된 그 화폐, 주화를 대부분이 은으로 만들어요. 예. 그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었냐면 샤를르마뉴 대제가 그때가 서기 8세기 정도 됐어요. 8세기. 서기 8세기 정도에 뭘 했냐면은 그게 화폐 단위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뭐냐면 1파운드는 20실링이고 20실링이 그러니까 1실링은 12펜스다. 페니. 그래서 1파운드는 240페니. 이렇게 계산 단위를 정해놓고 실제 주화는 페니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40을 곱해서 하면 단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거액일 경우에는 파운드나 실링으로 거래 단위를 갖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운드하고 실링은 기록용 단위였고 실제 주화의 단위는 페니였다. 그러니까 페니를 하는데 왜 은화로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화로 하면 크기가 너무 작아지니까 은화로 하게 됐다. 그리고 그 당시 은광이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은 공급이 좀 원활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은화를 주축으로 하는 그 화폐 시스템이 확립이 됐는데 이것이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깨지냐면은 18세기 영국이 근본위 제도로 넘어갈 때까지 유럽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은본이라고 하니까 자꾸 나중에 나오는 지폐 시대하고 자꾸 혼동이 되는데 주화 안에 은이 들어갔다는 거죠. 8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는 은이 하여튼 화폐의 기본이었고 그다음에 금이 됐다. 말씀하시죠. 저기 로마가 금화, 은화, 동화 이렇게 세 가지 다 썼어요. 예, 다 썼으면 그 교환 비율은 정해져 있었나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금이나 은의 시세가 변동이 되면서 이 가치가 이렇게 상반되진 않나요? 그래서 그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보면은 금하고 은 간의 교환 비율도 계속 시장에서 들쭉날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도가 들쭉날쭉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재량하는 사람이 뭐냐? 그게 은행가의 전신들이에요. 네. 교환을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거는 얼마로 쳐줄게 해도 맞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골드스미스 아닙니까? 그 은행의 전신이 골드스미스였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은행이 골드스미스에서 나왔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과 금의 교환을 갖다 자기들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된 거래는 은이었고 단지 그 비잔틴 제국은 금화를 많이 썼대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한 역사는 서유럽 역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잔틴 역사 기록은 제가 접근이 용이치 않는데, 근데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세 시대 때 비잔틴 제국에서 만든 금화가 많이 통용이 됐다고. 서부 유럽에서도요.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비잔틴 제국이 같은데?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렇죠. 8세기, 9세기 때만 해도 서유럽이 제일 약체 국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 통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금이 또 많이 안 되게 된 게 로마가 망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왕국들이 난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금 공급 체계가 흐트러졌대요.
거기다가 은 공급은 계속 발굴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무게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은으로 아마 샤를르마누 대주가 통일을 하게 된 게 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소액 거래를 하는데 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시기는 딱 제가 얘기하면 이 시기에 와서 화폐의 네 가지 기능이 비로소 완전체로 네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화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금을 갖다 저기 나중에 그 순도를 떨어뜨리는 그 저기 나쁜 짓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순도를 믿는 한 화폐는 네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잘못된 점이 하나 있는 게 항상 고민거리가 이게 화폐 그 주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은광이 인구가 늘고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은 그 화폐 공급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에 맞춰서 같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화폐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그래서 특히 왕들이 많이 한 게 뭡니까? 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은을 순도를 갖다 야금야금 빼가지고 저기 질 나쁜 주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여튼 최근에 우리가 집회 시대와 그러니까 전통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 같은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그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맞춰서 화폐 공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늘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향신료 무역 때문에 만약에 향신료 무역을 해서 금은이 유출될 경우 그 지금 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 당시 동서 무역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국이나 비잔틴 제국이나 그 오스만 터키 쪽에서는 향신료라든가 무슨 도자기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걸 값비싼 물건을 서양에서는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쪽에서 그걸 가져오는데 서부 유럽 사람들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주느냐? 금이나 은밖에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은이 계속 유출이 되는 거죠. 그게 또 만성적인 그 저기 화폐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화폐 부족이 그러니까 상거래를 위축시켜서 경제 규모의 전반적인 어떤 침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게 로마 제국 망하고 나서 한 그 서기 9세기 정도까지는 괜찮았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중세는 그 봉건 시스템 하에서 그 자기네 부족 내에서 대부분의 그 자급자족 시스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크지는 않았고 특히 봉건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아까 말하는 거 있지만 같은 부족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이니까 서로 신용거래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11세기 되면서 이제 여기 지중해 무역이 막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화폐 부족 현상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저기 나중에 제가 볼 때 10세기 그러니까 한 4세기부터 로마 이것도 옛날에 소시적이 하던 역사 얘기인데 로마가 망하고 한 8, 9세기까지 서유럽이 좀 암흑 시기였던 거잖아요. 경제 규모가 침체돼 있는데 10세기, 11세기 이러면서 화폐 경제, 상품 경제, 원거리 무역 같은 게 형성되면서 하여튼 유럽 내부가 서유럽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수요가 상승이 되고 있었죠. 나 돈 필요해, 돈 필요해. 이런 아우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여러 가지 그 말하듯 집회 시대를 열 만큼 그 준비하는 그 제도적인 정비가 일어납니다. 요때 11세기부터 해서 한 15세기까지. 근데 여전히 주화 시대였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이 부족한 시대. 근데 이게 언제 해소가 되냐면 신대 이력에서 금, 은이 대거 유입되거든요. 그 스페인은 그 인플레 문제까지 생겼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좀 말하자면 화폐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화 시대에서 그 지폐 시대로 넘어가는 이 영란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 돌파구를 연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경제에 있을 때 그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태화는 그쪽으로 한번 비슷한데.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은행권은 사실 유럽 사람들의 발명품은 아니었어요. 예. 발명한 나라는 중국이죠. 은행권이요? 은행권, 지폐. 나 잘 몰랐네. 그러니까 은행권이라기보다 지폐. 지폐? 예, 지폐. 정확하게는 지폐인데 오, 중국에 나왔어요? 당나라 때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제 지폐가 가장 활발했었냐면 송나라 시대 때예요. 송나라. 송나라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그때 아마 세계 제일 최무기였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약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국이죠. 근데 이것이 하다가 누가 그걸 전파를 했어요. 유럽에다가 마르코 폴로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이 그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몽골 제국 시대였으니까 쿠빌라이 시대 아닙니까? 마르코 폴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게 알려지긴 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아직은 지폐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제 1694년인가 제 기억에 스웨덴의 뭐 방코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 은행이 은행권을 처음으로 발행합니다.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 그 당시 스웨덴이 동이 그 품질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동으로 주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화폐로서 기능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가벼운 지폐로 한번 대신하면 어떨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은행은 국책은행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국책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일반 은행이에요. 일반 은행인데. 은행이라고 하기도 좀 은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은행이 자기가 채무자로 하는 일종의 약속보험이라고 보면 돼요. 소재인식이죠. 내가 얼만큼 이 지폐는 얼만큼의 돈을 갖다 가치가 있는데 이걸 너네들이 아무나 들고 있는 사람이 내 은행에 와서 교환을 요구하면은 금이든 은이든 그 정해진 그 비율대로 금이나 은으로 돌려주겠다. 태환을 약속을 하는 거거든. 이게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스웨덴의 실험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났고 이걸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킨 은행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예요.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국책은행이죠. 그 당시도 국책은행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주식회사였어요. 주식회사.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반 은행이었는데 영국 왕들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프랑스하고 전쟁을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전비 조달을 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 관리인으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내가 너한테 특권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전비 조달하는데 도와줘. 그러니까 국왕의 그 부채를 관리를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국왕이 발행하는 국왕이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일종의 국왕의 재무 담당자. 그렇죠. 재무 담당자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설립 연도는 스웨덴의 릭스뱅크가 더 최초예요. 몇 년 빠른데 보통 사람들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갖다 이걸로 봐요.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 정부의 은행이 중앙은행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한국은행도 보면 정부가 쓰는 모든 그 지출 내역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 국고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말하자면 국가 정부의 은행으로서 최초죠. 근데 그 당시 개념은 아직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하면서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생길랑 말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념은 뭐냐면 이 부채는 영국 사람들이 국민이 전부 다 짊어지는 부채가 아니라 제임스 왕이든 뭐 찰스 왕이든 그 왕 자체가 짊어진 부채다라는 개념이 아직도 강건하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그 금고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완 지폐로 넘어간 게 전쟁과 같은 대규모 재정 소요, 경제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네. 어떤 뭐 화폐적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참 발상의 전환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죠. 왜냐하면 지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껏 있는다는 게 이걸 들고 와서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가서 요구를 하면은 금으로 바꿔 줄게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이건 종이 쪽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갖고 다른 거래에 쓰기 시작하면 그때 진정한 돈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 그게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된 거죠? 그게 실제로 된 게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에 얘네들이 발행을 했어요. 전비 조달 차원에서. 그리고 상인들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렇지만은 널리 활용은 안 됐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걸 쓸 때 아직 시장에서의 그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발행을 안 한 거예요. 꼭 필요한 정도만. 그런 거죠. 그걸 받아준 집단이 상인이군요. 상인들이죠. 네, 상인. 그리고 요때 또 이제 이거랑 별개로 나오는 게 옛날에 은행 그 왕들은 전비를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돈이 그리고 돈도 이렇게 순조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좀 약간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때 와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수요를 갖다가 국채로 감내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옛날 왕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주화를 갖다 순조로 떨어진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영국이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가 요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그 똘똘한 금고지기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영국 프랑스의 시스템의 승리군요. 영국의. 예. 그러니까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폐 발행을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채 관리를 갖다 굉장히 깔끔하게 했어요. 요즘 현대적인 그 국채 관리를 갖다가 영란은행이 실행을 한 거죠. 반면에 프랑스는 그때 앙샹 레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부도를 자꾸 내 약속을 어겨요. 뭐 저 이자율을 갖다 10% 주기로 약속을 해도 갑자기 3%로 깎아가지고 국채를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영국은 뭐 3, 4%면 될 금리를 프랑스 애들은 소화도 안 될 뿐더러 금리를 높게 줬어야 됐어요. 진용이 안 좋았군요. 그러네요. 전비 조달 시스템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그래서 있어요. 그게 거의 정설로 이해되는 게 왜 영국이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계속 이겼느냐? 결국 경제적인 면에서 전비 조달 시스템이 프랑스보다 월등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용이죠. 신뢰 한번 빌리고 나서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비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 소요를 그러니까 현대적인 국채나 태환화폐를 갖고 해결을 한 건데 프랑스는 그걸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서민들의 또는 민중들의 어떤 고혈을 짜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세금을 갖다 갑자기 많이 그럴 것 징세를 같은데?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리로 돈을 빌리거나 고리로 빌리더라도 나중에 또 그걸 세금으로 또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어떻게 했냐 국채를 발행할 때 그 싱킹 펀드라고 했죠. 감채 펀드를 만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소비세라고 하죠. 간접세를 갖다 신설을 해가지고 요 재원은 요 국채를 갚는 데 쓰겠다. 그걸 누가 관리하는? 의회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의회 감시하에 국왕의 그 지출을 갖다가 의회가 눈 부라들이면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란은행이라고는 아주 유능한 그 금고지기가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왕한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 또 갚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프랑스가 혁명에 난 이유가 이거였겠군요. 그게 앙샹레이즘 그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비 그다음에 재정 문제에서 국가 재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의 내부 작동 원리는 좀 잘 아.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혁명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시냐라고 하는 게 뭐 지폐를 아시냐, 발행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뭐 유명무실화돼서 다시 금화 시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프랑스는. 확실히 영국이 영국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영국이. 근데 이게 신뢰, 그 지폐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게 신뢰예요. 옛날 금화는 내가 이걸 들고 있는 한 이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태안 화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들고 갔는데 은행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더라 그러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뭐 저기 독일 북부 저기 한자 동맹이나 이런 쪽은 그런 쪽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 베네치아, 피렌체 뭐 이런. 예. 근데 걔네들이 이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약간 새끼로 새는 건데, 예. 그러면 왜 르네상스 시대 그 이태리 국가들이 예. 번창을 했다가 예. 왜 어느 정도 시기가 또 해소했냐? 쪼그라들었냐면 가장 큰 거는 뭐 대서양 무역이 생기니까 주도권을 뺏긴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 문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오픈 소사이어티인데 옛날 그 베네치아하고 피렌체하고 플로렌스가 번성기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요즘으로 하면 재산권을 잘 지켜주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오픈 소사이어티인데 이게 가면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이태리 쪽이. 아.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쇠퇴를 하니까 한동안이 그렇게 혁신적이었던 나라가 나중에 이런 금융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축이 어디로 갔냐면은 로우 컨트리라고 하죠. 유럽에 이렇게 저지대에 있는 예. 말하자면은 네덜란드, 북서유럽? 벨기에 이쪽이 금융혁신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한테 패권을 넘기기 전까지 네덜란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때 국채 관리나 이런 그 전범이라고 그랬죠. 스탠다드가 사실은 네덜란드 애들이 만들었어요. 결국 그러면 영란은행 지폐라는 건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있었던 뭐 동인도 회사니 이런 상업 혁신하고도 뭐 그런 맥락이 다 연결이 되는 있죠.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이태리에서 한 금융혁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복식부기를 예. 갖다 전파하고 이런 거 있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편제도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 이미 있고 나서 예.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이런 혁신을 하니까 이게 예. 지폐가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 수학의 관점에서도 거기가 수학의 진원지입니다. 이탈리아 수학하고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온 것도 스테빈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자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이태리 애들이 그렇게 똘똘했는데 왜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애들이 좀 약간 아둔해졌는지. 제가 좀 약간 새길로 빠져보고 말이죠. 제가 화폐 단위 변경을 박승 총재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되겠대요. 예. 저도 그런데 한번 껴주시죠. 저도 그런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이 국가적 사업.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총재가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자기 총재실로 오래요. 갔더니 저는 그때 학위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돌러가더니 너 신핑 박사니까 네가 해야 그래서 딱 갔더니 하는 게 세 사람을 딱 불렀어요. 하나는 발권하는 친구, 하나는 결제하는 친구, 저는 조사하는 친구, 연구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발권하고 결제는 알겠어요. 화폐니까. 근데 나는 뭐지? 내가 했더니 화폐 단위 변경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얼마큼 비용이 들고 얼마만큼 편익이 드는지 계산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때 유럽이 유로화 전환을 했어요. 92년도? 1년도? 2002년에 2000년? 1999년에 도매 거래는 99년에 했고 맞습니다. 유로화가 일반인한테 예. 통용되는 게 2002년이었는데 예. 그 2002년에 이제 그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를 찍었죠.
가장 모범적인 나라 예, 예. 독일, 예. 가장 모범적이지 않은 나라 이태리. 아, 그땐 그리스가 없었나 보죠? 예? 그리스는 통합이 안 됐었나요? 아 그리고 좀 이따 했어요. 그때 유로화가 순차도 예, 예. 이태리는 좀 이따 했죠. 아니 그리스. 그리스도 그때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리스는 그리스 종교 문명, 네. 로마 카톨릭 문명권이 아니에요. 뭐. 네, 종교가 다르죠. 네. 그래서 유럽 애들이 그리스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받아들였냐? 미국이 꼬집어가지고. 이건 새끼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찬란했던 그 르네상스 문명을 했던 애들이 가장 유로화 전환할 때 가장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보니까 제가 이태리 중앙은행에 방문을 했더니 걔네들은 한 열 몇 명의 저희를 맞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의실로 끌고 가더니 이만한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자기네들 조직 도표를 갖다 딱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관민 합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로화 전환을 준비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데 사고는 더럽게 많았지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일로 날아갔어요. 독일로 갔더니 왜이래 이거는 직사 대접을 안 하고 그 당시 한 50대 초반 된 늑수그레한 백인 남자가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니 차를 한 잔씩 따라주더니 내가 질문할 거 있으면 하래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했냐 그랬더니 그냥 잘했다. 대답이 잘. 특별할 게 없대요. 자기네가 평소에 사람 그 업무 연계를 하던 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가 화폐 단위 변경이라는 업무를 얹었을 뿐이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 건 없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했다. 결국은 뭐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진 나라에서는 네. 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 이태리는 그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아주 휘황찬란한데 그 시스템 간에 이게 유기적인 그 연결이 잘 안 된 거죠. 왜 이러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나중에 이게 지금